미국 정부가 삼성 로비에서 줄을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72시간 전 미 상무부 차관은 관세 180%를 무기로 들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버틸 수 없다.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다. 하지만 그 확신은 삼성 본사 로비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날 디램 가격은 10배 가까이 폭등했고 200조 원 세계 최대 고객은 처음으로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결국 미국 대통령까지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모두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12분, 워싱턴 DC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나무와 문자 한 줄만 덩그러니 떠 있었어요. 본관 7층, 즉시 출두.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새벽 3시에 긴급 소집이 떨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불이 켜지면 두 가지 뜻이에요. 누군가 죽었거나 전쟁이 터졌거나 둘 중 하나죠. 저는 마크 설리번, 미 상무부 반도체 통상 부차관보입니다. CIA 경제분석관 출신이고 워싱턴에선 저를 경제 저승사자라 불렀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문서에 사인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통째로 무너졌으니까요. 1986년 일본 반도체 협정을 설계한 게 바로 저예요. 도시바는 그 뒤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2021년 대만 TSMC 압박도 제 작품이었죠. 반도체 설계도와 생산 장비를 빌려준 게 누군데 감히 가격을 올려?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상대는 어김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무부 본관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밀려왔어요. 회의실 안엔 이미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고 공기는 살벌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한 향수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이크론의 수석 로비스트 에드워드 벤스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어요. 벤스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건 딱 한 가지 의미입니다. 마이크론이 백악관에 손을 썼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로비스트라기보다 정치 브로커에 가깝습니다. 돈으로 법을 사고 그 법으로 경쟁자를 죽이는 게 특기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자 벤스는 미친 듯이 워싱턴을 뛰어다녔어요. 한국 업체들을 쳐내야 한다고. 미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밀리면 되겠냐고 목청을 높였죠. 그리고 오늘 그 집요한 로비의 결과물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차관 토마스 스털링이 천천히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다기보다 흥분에 들떠 있었어요. 꼭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한 직후의 눈빛 같았죠. 스크린에 문장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코드명 메모리 프리덤. 한국산 반도체 관세 180% 즉시 부과.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180%라니. 이건 관세가 아닙니다. 사실상 선전포고예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애초에 없는 살인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스털링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시바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지. 대만이 어떻게 굴복했는지도 알 거야.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 있어. 설계도와 장비를 빌려준 주인이 이제 밥그릇 좀 뺏겠다는데 저것들이 무슨 수로 버텨. 벤스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 아첨하는 꼴이 역겨웠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무부의 룰은 단순하거든요. 묻지 말고 굴복시켜라. 우리가 갑이고 상대는 소모품이다. 저는 25년간 그 룰에 따라 살아왔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분석관 사라 젠킨스였어요. 32의 예일대 출신 수재이고 저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똑똑한 인재입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는데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메모리는 파운드리와 다릅니다. 스털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사라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92%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에 집중돼 있어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질 수율은 삼성의 15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관세를 때리면 한국이 죽기 전에 우리 빅테크가 먼저 쓰러집니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92%.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HBM이 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AI 서버의 심장이에요.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 칩도 깡통이 되고 구글 데이터 센터도 작동을 멈춥니다. 테슬라 자율주행도 끝이에요. 미국 빅테크 전체가 한국산 HBM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는 저조차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털링이 사라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차갑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닥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스털링은 사라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죠. 사라. 넌 데이터나 정리하면 돼. 전략은 내가 짜는 거야.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영원히 제명이야. 알아들었어? 사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어요. 비겁했던 거죠. 벤스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능글맞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허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협박하면 굴복합니다. 일본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스털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설리번, 자네가 선발대로 서울에 들어가. 삼성이랑 SK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통보해. 관세 180%, 미국 내 100조 원 투자, 핵심 기술 이전. 이 세 가지를 안 들으면 끝장이라고 말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 25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사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이것만 보고 가세요.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아까 회의실에서 차마 다 말하지 못했던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이크론 실질수율 4.2%, 삼성 63%, 미국 빅테크가 공급선을 마이크론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최소 8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동안 미국 AI 산업 전체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구글이 죽고, 메타가 쓰러지고,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테슬라가 멈춥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텅 빈 깡통이 되는 거죠.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갇혀 있었어요. 좀처럼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커리어 중 가장 긴 비행이 될 거라곤 그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용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저는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용기가 이륙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도 38,000피트, 태평양 한가운데 상공이었어요. 저는 좌석을 젖히고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건푸른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때 위성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서너 대가 울렸죠. 기내에 있던 수행원들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터졌구나. 휴대폰을 집어들자 워싱턴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비명 섞인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속보. 삼성전자, 범용 디램 생산 전격 중단. HBM 전용 라인으로 100% 전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서둘러 기내 TV를 켰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긴박하게 타전하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DDR5 16GB 가격이 3시간 만에 45달러에서 45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10배입니다. 전 세계 PC 조립 공장들이 부품 수급 불가로 라인을 멈추고 있으며 서버업계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10배라니. 하룻밤 사이에 메모리 가격이 10배로 뛴 겁니다. 이건 시장 변동이 아니에요. 경제 테러 수준이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명도 없고, 협박도 없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산 라인을 바꿨을 뿐인데, 전 세계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스털링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저것들이 미쳤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어요. 벤스가 재빨리 태블릿을 두드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허둥대기 시작한 거죠. 사라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만 보이도록 화면을 기울였어요. 거기엔 그녀가 밤새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 리포트가 떠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HBM 실질 양산 수율 4.2%, 삼성전자 63%, SK하이닉스 58%, 미국 빅테크가 공급선을 마이크론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최소 8년. 결론,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라가 나지막하게 덧붙였어요. 부차관보님, 저희가 지금 뭘 한 건지 아세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게 아니에요. 호랑이 입에 손을 집어넣고 이빨을 뽑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호랑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은 여전히 검푸르게 죽어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로 비행기가 홀로 날아가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적진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미 전쟁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스털링 차관이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죠. 쇼야, 쇼. 저것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범용 디램 시장을 포기한다고. 그 매출이 얼마인데. 일주일이면 무릎 꿇어. 벤스가 맞장구 쳤어요. 맞습니다, 차관님. 허세예요. 협박용 제스처일 뿐입니다. 삼성 주가도 곧 폭락할 거예요. 주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삼성이 그 정도 계산도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들은 반도체를 50년 넘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시장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인 걸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기내 TV 화면이 바뀌더니 새로운 속보가 떴어요. 삼성전자 주가 동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삼성 주식을 쓸어 담고 있었던 거죠. 블룸버그 앵커가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삼성의 결정을 전략적 승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BM은 범용 디램보다 마진이 4배 이상 높습니다. 삼성은 저마진 시장을 버리고 고마진 독점 시장에 올인한 겁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결정이 천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털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위스키 잔을 든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스는 입을 다물고 태블릿만 노려보고 있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때 스털링의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 본부, 상무부 장관실이었어요. 스털링이 전화를 받자마자 장관의 고함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커서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스털링, 지금 뭐 하는 거야? 젠슨 황희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표 던지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엔비디아가 칩을 못 만들게 생겼다고 난리야. 당장 수습 안 하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가는 줄 알아. 스털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장관님,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삼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장관이 말을 잘랐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웃기지 마. 네가 예상을 한 게 있어. 한국이 만만하다고. 협박하면 굴복한다고 했잖아. 지금 실리콘밸리 전체가 불타고 있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스털링은 한동안 꺼진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내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거려. 한국은 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관세로 저들의 돈줄을 쥐려 했지만 사실은 저들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사라가 제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라인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네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한마디 항의도
한 줄의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업 방향을 전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이 핵폭탄보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전 세계 IT 시장이 마비되고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히고 실리콘밸리 CEO들이 백악관에 항의 전화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가진 진짜 힘이구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까지 아직 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6시간 동안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까지 1시간 남짓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좌석에 몸을 묻고 있었어요. 비행 내내 워싱턴에서 쏟아지는 긴급 메시지에 시달렸거든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코엔. 월가에서 손꼽히는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제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예요. 브라이언은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마크, 제발 그 미친 차관 좀 말려. 지금 월가가 완전히 뒤집혔어.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데? 브라이언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알아?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줄줄이 멈추고 있어.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서 조립 라인을 세웠대. GM,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 다야. 오늘 하루 손실액만 수십억 달러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디트로이트가 멈췄다고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가 통째로 마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관세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요. 브라이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냐. 아마존 물류센터 서버도 과부하 걸려서 배송 시스템이 먹통이래. AWS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 수급 불안 때문에 신규 서버 증설을 전면 중단했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고 미국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반도체 전쟁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 전체가 인질로 잡힌 거였죠. 브라이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월가에선 지금 한국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반도체 신성 로마 제국이래.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반도체 신성 로마 제국이라니.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하청 기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설계도와 장비를 빌려준 은인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건방진 나라라고요. 그런데 지금 월가에선 저들을 제국이라 부르고 있다니. 브라이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해줘. 상무부에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한국이 만만하게 보였어? 메모리 시장 구조를 분석이나 해보고 관세 때린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스털링 차관은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지만 제대로 된 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사라가 경고했을 때 닥치라고 소리친 게 전부였잖아요.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조심해, 마크. 한국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 내가 거래해본 한국 기업인들 있는데 걔네들 눈빛이 달라. 뭔가 독하다고 해야 하나. 밀리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밀어붙이더라고. 협박이 통할 상대가 아니야. 스털링 차관은 앞좌석에서 연신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닌 게 뻔했어요. 저는 기내 TV를 다시 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의 오판, 실리콘밸리를 깡통으로 만들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관세 발표 후 24시간 동안 미국 기술주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 넘게 증발했다고 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급락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요.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린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요. 기사 하단에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 기지가 아니라 미국 기술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핵심 허브다. 이번 관세 정책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 자해 행위.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우리가 한 짓은 적을 공격한 게 아니라 스스로 손목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차관보님, 지금 SNS 보세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난리예요. 저는 사라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 들었습니다. 트위터 타임라인이 분노의 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었죠. 한국 반도체 없으면 우리 직장 다 날아간다. 무능한 정부가 미국 기술 산업을 죽이고 있다. 당장 관세 철회하라. 이런 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이렇게 썼더군요. 나는 15년 동안 엔비디아에서 일했다. 한국산 HBM 없이는 우리 GPU가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가 뭘 모르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우리를 죽이려는 건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분노한다. 저는 태블릿을 사라에게 돌려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어요. 워싱턴 회의실에서 탁상공론으로 결정한 정책이 수백만 명의 삶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40분 남았으며 곧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시아 대륙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스털링 차관이 전화를 끊고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설리번, 착륙하면 바로 삼성 본사로 간다. 일정 변경 없어.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원래 계획이요? 그 계획이 이미 실패했다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아직도 협박이 통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느낌이었죠.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우리 일행은 검은색 SUV 세 대에 나눠 탔습니다. 목적지는 판교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일단 짐을 풀고 씻은 뒤에 삼성 본사로 향할 예정이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이른 새벽인데도 불이 켜진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운전기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영어가 꽤 유창했어요. 그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삼성 미팅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운전기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미국 분들이요. 호텔 앞에 가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판교 인근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호텔 앞 광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부 서양인들이었거든요. 영하 12도의 새벽 추위 속에서 그들은 길바닥에 앉아 샌드위치를 씹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난민촌 같은 광경이었죠.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운전기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분들이요? 여기선 판교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담당자 얼굴 한번 보려고 몇 주째 여기 박혀 계신 거예요. 호텔 방은 다 찼고 예약도 안 되니까 저렇게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의 옷에 회사 로고가 보였어요. 델, HP, 레노버, 그리고 저 멀리에는 애플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사람도 보였습니다. 전부 글로벌 IT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반도체 회사 미팅 하나 잡으려고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스털링 차관이 옆차에서 내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연출된 쇼군. 우리 보라고 일부러 저런 거 아냐? 한국인들 특유의 허세지. 벤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저런 걸로 우리 겁주려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건 연출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얼굴에 서린 피로감, 충혈된 눈, 부스스한 머리카락,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대기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연기로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씻은 뒤 우리는 바로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삼성 본사 건물은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소파며 의자며 가릴 것 없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벽에 기대서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전부 미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스털링 차관이 안내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미 상무부 차관 자격으로 왔다며 삼성 전략기획실장과의 미팅을 요청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미팅은 잡혀 있는데요. 현재 대기 시간이 조금 있으세요. 약 45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털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누군지 알아? 미합 중국 상무부 차관이야. 미국 정부 대표로 온 거라고. 여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앞에 대기 중인 분들이 계셔서요. 미국 정부라고 해서 순서를 건너뛰실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스털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하지만 더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우리는 결국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대기하게 됐습니다. 미합 중국 상무부 차관이 한국 기업 로비에서 번호표 들고 줄 서는 신세가 된 거예요. 대기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옆에 지친 표정의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이 들렸는데 영어였습니다. 엔비디아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더군요. 한 명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실패야. 물량 확보 못했어. 삼성이 완전히 갑이야. 우리가 을이고. 다른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젠슨한테 뭐라고 보고하지. 2달째 한국에 처박혀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다 목 날아가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엔비디아라면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AI 칩 기업이에요. 젠슨 황 CEO가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회사죠. 그런 거대 기업의 팀장급 직원이 한국 기업 로비에서 좌절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앞에서요. 스털링 차관도 그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벤스는 태블릿만 노려보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여직원이 우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방문단, 미팅 입장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 번호는 386번이셨습니다. 386번이라니. 오늘 하루 동안 385팀이 우리보다 먼저 삼성을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도착한 시각이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 회사에 전 세계가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털링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단추를 잠갔어요. 표정을 애써 굳히며 위험을 되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을 하청 기지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기업 로비에서 번호표를 받아 들고 대기한 뒤에야 겨우 미팅에 입장하게 된 거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았습니다. 협박하러 온 사람들이 대기 번호표를 받아 들고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보다 더 처참한 시작이 있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장 박진우.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무표정이라기보다는 감정 자체를 꺼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죠.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젊은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전부 똑같이 무표정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회의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요. 스털링 차관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어요. 박 실장,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털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리 상무부 직인이 찍힌 공식 서한이었죠. 스털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180%를 부과합니다. 둘째,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 10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즉시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HBM 핵심 기술을 미국 기업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이 전면 차단될 겁니다. 스털링은 서류를 박진우 쪽으로 밀어냈어요. 협박이라기보다 최후 통첩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25년간 숱한 나라들을 굴복시켜온 그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일본도, 대만도 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박진우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스털링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5초, 10초, 15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스털링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죠. 상대가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관세 180%요? 네, 그렇습니다. 스털링이 대답했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때리세요. 스털링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박진우가 담담하게 반복했습니다. 관세 180% 때리시라고요. 저희는 가격 200% 올리면 그만입니다. 차관님이 저희한테 손해를 입히시겠다면 저희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할 겁니다. 어차피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벽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내일 날씨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습니다. 스털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없이 삼성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진우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차관님,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버는 돈보다 미국 기업들이 저희 칩 없이 잃는 돈이 더 큽니다. 10배는 더 크죠. 계산해 보셨어요? 스털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로 미국행 HBM 전량을 유럽과 중국으로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구글 서버가 깡통이 되든 테슬라 자율주행이 멈추든 그건 상무부 책임이에요. 저희는 법대로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돌릴 뿐입니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선고였죠. 박진우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대한 벽처럼 서서 현실을 읊어줄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뭘 하든 상관없다. 결과는 똑같다. 그런 태도였죠. 벤스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미국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면 삼성한테도 손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박진우가 벤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당신은 마이크론 로비스트죠? 벤스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박진우가 끊었어요. 로비스트분이 협력을 말씀하시니 재밌네요. 차관님, 아까 로비에서 엔비디아 사람들 보셨죠? 그들이 왜 새벽 4시부터 여기 와서 번호표를 뽑았을까요? 마이크론이 1년 걸려 만들 물량을 저희는 한 달이면 만들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벤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뭔가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데이터가 전부 박진우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할 말을 잃은 게 역력했어요. 스털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실장, 미국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협박이었죠. 25년간 통했던 협박이요. 하지만 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무서운 적이요.
그 말씀 재밌네요. 저희가 HBM 공급을 3개월만 끊으면 미국 AI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나고 실리콘밸리에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때도 저희가 무서워해야 할까요? 박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미팅 감사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명확해요. 관세든 뭐든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희는 저희 갈 길 갈 겁니다. 참, 다음에 오실 땐 예약하고 오세요. 오늘은 미국 정부라서 순서를 좀 당겨드린 거예요. 박진우는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와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통보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졌다는 것이었죠. 스털링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커리어 중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일본도, 대만도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는 앉았거든요. 반박도 하고, 화도 내고, 사정도 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를 협상 상대로조차 취급하지 않았어요. 벤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여유였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거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사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충격이 서려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저 사람이 말한 거 전부 사실이에요. 삼성이 3개월만 공급을 끊으면 미국 AI 산업은 진짜로 멈춰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고요. 박진우는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우리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로비를 지나는데 아까 그 엔비디아 직원들이 여전히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같은 말을 들었겠죠. 때리세요. 저희는 가격 올리면 그만입니다. 세계 최대 AI 칩 기업도 저 한마디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삼성 본사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패배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그 패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호텔로 도망치듯 돌아온 건 오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그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때리세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협박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선고를 받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스털링 차관은 옆방에 틀어박혀 워싱턴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벽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엔 화를 내다가 점점 변명조로 바뀌더니 나중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톤이 됐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갔어요. 잠을 청해보려고 눈을 감았는데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저는 귀찮은 마음에 화면을 힐끗 봤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헤드라인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백악관의 최후 통첩. 관세 철회 안 하면 본사 해외 이전 검토. 저는 서둘러 TV를 켰어요.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젠슨 황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어요. 그가 실리콘밸리 기자회견장에서 연단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젠슨 황이 마이크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이 관세가 유지된다면 엔비디아는 더 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젠슨 황이 말을 이었습니다. HBM 없이는 우리 GPU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는 6개월 안에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AI 산업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황 회장님, 본사 해외 이전을 정말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젠슨 황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안에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저는 이사회의 본사를 대만 또는 한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AI 산업을 죽인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젠슨 황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상무부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 기지가 아닙니다.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예요. 그 심장을 멈추겠다고 협박한 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젠슨 황이라면 실리콘밸리의 황제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회사의 수장이고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였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폭스 뉴스가 나왔는데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울상에 가까웠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국가,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였고 패배했습니다.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기술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백악관 광장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피켓에 적힌 구호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우리 직장 날아간다. 무능한 정부는 사퇴하라.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분명했어요. 그들에게 반도체 공급 차질은 추상적인 뉴스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 문제였던 거죠. 다시 CNN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엔 긴급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패널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가 도대체 뭘 안다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분석이나 해봤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하청 기지가 아닙니다.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예요. 그 심장을 멈추겠다고 협박했으니 지금 우리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패널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습니까?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패널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요? 자존심으로 GPU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서버를 굴릴 수 있어요? 지금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AI 산업을 포기하든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한테 사과하든가. 중간은 없어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사라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큰일 났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지시가 내려왔어요. 사라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백악관 경제수석실에서 상무부 전 직원에게 발송된 공식 문서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스털링 차관에게 전달할 것. 대통령 명령이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삼성이 원하는 모든 조항에 서명하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관직 해임은 물론이고 상무부 전체가 의회 청문회 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 명령.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스털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무부 전체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은 이거 보셨어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옆방에서 장관님이랑 통화 중이세요. 근데 목소리가 거의 울 것 같은 톤이에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스털링의 방 앞을 지나는데 문틈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니, 장관님, 제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유리잔을 벽에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차마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미국의 경제 전쟁을 지휘해 온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을 굴복시키고 대만을 길들이고 중국을 압박했던 그 자신만만한 토마스. 스털링이 서울의 어느 호텔 방에서 홀로 무너지고 있는 거였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역으로 우리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월가 투자자들, 언론, 전부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상무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산 라인을 바꾸고 조용히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부가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스털링 차관이 삼성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사과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명령으로요. 다음 날 오전 9시, 우리는 다시 삼성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건물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는 협박하러 온 정복자의 기분이었다면 오늘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심정이었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털링 차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턱에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압도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거든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미국 상무부 아냐? 어제 박살났다면서. 오늘은 무릎 꿇으러 왔대. 스털링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그 미소였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예약이 되어 있으시네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예약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어제 박진우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다음엔 예약하고 오세요. 그 말대로 우리는 오늘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미합 중국 상무부 차관이 한국 기업의 미팅 예약을 잡고 찾아온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박진우가 아니었어요. 명함을 확인하니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 이규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진우보다 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돌부처 같았죠. 우리가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스털링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톤이었죠. 이 대표님, 어제는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미합 중국 상무부 차관이 한국 기업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털링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세 180%는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물량만 약속해 주십시오. HBM 공급이 끊기면 미국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 대표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는 스털링의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합의라기보다는 항복 문서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이규석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어요. 읽어보시죠. 스털링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내용을 확인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조항. 미합 중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위협을 영구적으로 철회하며 이를 공식 문서로 보장한다. 두 번째 조항. 미합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소속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행정적 방해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조항.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예정된 투자 규모를 100조 원으로 확대하며 미합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한다. 저는 세 번째 조항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미국이 삼성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투자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우리 계획은 삼성에게 투자를 강제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서 삼성이 베푸는 자비를 미국이 감사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스털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미국의 모든 AI 서버가 멈춰요.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구글이 쓰러지고, 테슬라가 멈춥니다. 그리고 스털링 본인은 의회 청문회에 끌려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스털링이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명란 위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죠. 25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이규석 대표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관세는 종이 한 장이지만 물량은 생존입니다. 서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스털링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더니 빠르게 서명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규석 대표가 서류를 천천히 걷어들이며 말했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물량은 약속대로 공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관님. 스털링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규석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세요. 오늘처럼 급하게 오시면 저희도 일정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당신들은 이제 우리한테 의리니까 예의를 지키라는 뜻이었죠. 스털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스털링도, 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여전히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사람은 비웃는 눈빛을 보냈죠. 건물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스털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어. 일본을 무릎 꿇렸고, 대만을 길들였어. 중국도 우리한테 끌려다녔지. 근데 한국한테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스털링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라의 경고를 무시했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 연민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이건 차관님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한국을 잘못 봤던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스털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을 무릎 꿇렸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협정 서명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진작 워싱턴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투속 협의가 남아 있었고 삼성 측에서 텍사스 공장 투자 관련 실무 조율을 요청해 왔습니다. 스털링 차관은 서명 다음 날 바로 귀국했어요. 더 이상 이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후속 업무는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굴욕적인 기억이 가득한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실무 회의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오전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호텔 방에만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서울 거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둘러보는 거였죠. 판교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가 한국 지하철을 타다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깨끗했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됐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한국 노인이었죠. 그런데 그 노인의 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굵은 마디, 갈라진 피부, 검게 탄 손등. 평생 고된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노인이 젊었을 때 이 나라는 어땠을까? 제가 아는 역사 지식을 떠올려 봤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폐허의 땅이었죠. 미국에서 보내주는 원조 물자로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미국의 목줄을 쥐는 기술 강국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노인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답이구나. 저 거칠고 갈라진 손이 이 나라를 만든 거구나.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노인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손주와 함께 걷는 노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 그들 모두 저 지하철에서 본 노인과 비슷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칠고, 갈라지고, 검게 탄 손. 평생 일만 해온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맨손으로 폐허를 일으켜 세웠구나. 굶주림을 견디며 공장을 세우고 잠을 줄여가며 기술을 익혔구나. 세계가 비웃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어느새 저는 청계천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작은 공구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간판들은 낡았고 건물들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판교의 IT 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공구 가게였어요. 안에서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온갖 공구와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외국인이 자기 가게를 구경하고 있으니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노인이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뭐 찾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이가 몇 개 빠진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여기 세운상가요. 옛날에 한국전자산업 시작한대요. 삼성도, LG도 여기서 부품 사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25살 때 여기서 일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미국에서 수입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나갔죠. 밤새워서 손으로 하나하나. 노인이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역시나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마디마디가 굵고 손톱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손으로 50년 일했어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잘 만들어요. 그쵸?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노인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었던 거예요. 아니, 수천만 명. 맨손으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일궈낸 사람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고 그 한국이 지금 미국의 목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을 싸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야근하는 엔지니어들, 새벽까지 연구하는 과학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들이 저 불빛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말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년 전 워싱턴 회의실을 떠올렸어요. 스털링 차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모습이요. 한국이 뭔 수로 버티겠냐고, 협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했죠.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겁니다. 하청 기지로, 소모품으로 얕잡아 봤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반도체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노인들, 저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도끼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만들었고 지금도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 제재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켜 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손톱만한 칩 하나로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협박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서 정상에 올랐어요. 반도체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죠. 저는 창문에 손을 얹고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나라를 떠나요. 하지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힘은 협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겠죠. 내일 저도 저 하늘을 날아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아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계의 심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폐허의 땅이었죠. 미국 원조 물자로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미국의 목줄을 쥐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감동방송 TV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이야기들을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오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동방송 TV였습니다.